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이더리움에서 ERC20 토큰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우리가 알고 있는 DApp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게 뭐냐 하면 GRX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RX 토큰이 어떤 토큰인지 항상 하는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 사이트에 가는 거죠. 제가 만든 유용한 사이트라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분석 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서 1번 순위, 전체 순위를 확인하는 거죠. 전체 순위하고 GRX 토큰, 제로X 토큰을 프로토콜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거래하는 거래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마켓 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GRX를 치고, 속도가 좀 느리네요. GRX 치고 하면 제로X 프로토콜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비트코인 블록체인 마켓에서 제로X가 얼만큼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볼륨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제로X 토큰은 전체 블록체인 마켓에서 순위가 25위입니다. 이게 상위권에 위치한 코인이죠. 네. 그리고 가격은 100원으로 했으면 730원, 8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토탈 서플라이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한 5억 3천 개, 5억 4천 개 정도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최고가가 $2가 넘었죠. 최고가가 $2가 넘었죠. 최고가가 이게 잘 안 잡혀서 최고가가 이게 걸린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있는 색깔이 USD 달러거든요. USD 달러고, 위에 있는 색깔이 이제 BTC,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최고점 보시면 이제 1.92까지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1.700원, 1900원짜리가 730원까지, 1900원짜리가 730원까지 떨어진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는 그렇고, 마켓을 보는 거죠. 이 마켓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GRX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느 거래소에서 그 GRX 토큰이 유통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켓을 보는 거죠. 보면 바이낸스에서도 팔고 있고, 빗썸에서도 팔고 있어요. OKEX에서 팔고 있고, hitBTC에서도 팔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팔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적는 거죠. 이까지를 한번 카피를 좀 해볼게요. 카피하는 이유는 10위권까지 한번 카피를 해보죠. 10위권이 아니라 퍼센트지, 여기까지만 카피를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0%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GRX 토큰은 US입니다. US. 미국이에요. 미국 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에서
만든 토큰들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GRX가 미국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다. 미국이니까 이런 걸 간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마켓에서 바이낸스에서 거의 50% 정도의 그 GRX 토큰이 유통되고 있어요. 50% 정도가. 그럼 GRX 바이낸스가 어디냐 하면요. 그걸 보시면 저도 정리를 다 했죠. 이쪽에 보시면 거래소를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죠. 바이낸스는 지금 몰타 영국 연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홍콩에 있다가 지금 중국에서 거래소를 폐쇄할 때 이때 홍콩에서 바이낸스가 몰타 영국 연방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게 중국계 거래소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그냥 영국령이기 때문에 그 유럽 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 많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50%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에서 한 9% 정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빗썸에 GRX가 상장된 거죠. 빗썸에 들어가시면 빗썸에서 이제 거래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GRX가 있겠죠. GRX 맞죠? 지금 GRX 토큰도 지금 빗썸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는 빗썸은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GRX 토큰을 구입하고 싶다면 빗썸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업비트, 코인온, 그 다음에 코빗에서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GRX를 구입하고 싶다, GRX를 구입하고 싶다, 빗썸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바이낸스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빗썸에서 한국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9% 정도 점유하고 있는 토큰이죠. 소셜을 보시면 이제 뭐 이런 GRX에 대한 GRX에 대한 그 소식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소식 같은 것들 볼 수 있고 자,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석해야 되는 게 이거죠. 한국거래소 상장 여부, 상장됐다 어디에? 빗썸에. 그 다음에 크래프트시 이걸 보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헤드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GRX가 왜 이런 걸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냐면 분석을 할 때 이런 걸로 차근차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 GRX를 내가 구입을 하고 싶다, 여기에 내 돈을 투입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 기술적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그 GRX 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로X라고 치면 나옵니다. 제로EX. 자, 이 아이콘을 보세요. 이 아이콘 보세요. 같죠? GRX.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보면 GRXproject.com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GRXproject.com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퍼니 성장세가 뭐 좀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쿼터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고, 설립된 건 2016년도, 그 다음에 엠플로이 그 종업원이 27명이 되어 있죠. 웹사이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푸플 중요한 사람들, CEO, 그 다음에 CTO 이 두 분, 그 다음 제로EX 실제 위치 맵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서머리 매트릭스를 보시면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투자자는 블록체인 캐피탈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켓캡은 보시면 알겠지만 25위입니다. 25위 GRX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차트가 예쁘잖아요. 모습이
성장세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직원 수도 한 27명. 그리고 이제 이거 경쟁자들. 우리가 잘 모르는 애들이죠. 경쟁자들. 자, 트렌드. 이 트렌드 보세요. 다른 애들은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는데, 다른 애들 곡선을 보면 거의 이렇게 돼요. 그 관심도가. 근데 얘는 보면 2017년 12월 달이 가장 블록체인의 값이 고점을 찍었을 때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꾸준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물론 뭐 그렇게 개수가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다는 거, 이건 좀 독특하네요. 다른 애들 보면 한번 보실래요? 다른 애들 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 트론 한번 보시죠. 트론을 한번 보시면, 이 트렌드를 보시면 트론, 얘는 이제 그게 없네. 봐요. 주기차가 떨어지잖아요. 주기차 떨어지죠. 근데 이런 차트 모양이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코인들에서는 이런 차트가 대부분이거든요.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이제 차트도 좀 희한하고, 트렌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달이 고점 찍었어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2,700만원, 2,600만원 찍었을 때, 이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보면 100을 했을 때. 근데 지로엑스 같은 경우는 차트도 그렇고 좀 다른 애들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게 틀리다는 게 나오거든요. 독특하다. 25이고, 그 다음에 이 차트도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방 이구로 떨어지는 건데 계속 이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꾸준하고 오히려 더 많아졌고, 2017년도보다 더 많아졌고, 물론 뭐 만들어진 지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꾸준하다는 거죠.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로 EX가 이거거든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올뚱하게 트윗 팔로우 수도 늘어나고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뭐 그렇대요. 그래요. 트위터만 있는 모양이네요. 이쪽에서는. 그렇고, 뭐 다른 정보 같은 것들 볼 게 있으면 이게 꼼꼼하게 둘러보면 됩니다. 참 특이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차트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사람의 관심도가, 그 다음에 이 GRX 프로토콜이 얼만큼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이 GRX 있죠, GRX 토큰 있죠. 그 개발자들이 지금 고치고 있는 그 양이 전체 시장의 2위입니다. 2등. 1등이 코모도고, 그 다음에 2등이 GRX예요. 꽤 매력적이네요. 차트도 그렇고 트렌드도 그렇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GRX가 좀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RX 프로젝트에서 이제 꾸준하게 고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개발자들이 그 고쳐서 올린 수가 랭킹 2위라는 거죠. 전체 시장에서. 자,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GRX. 자,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번 보는 거죠. GRX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 임포트가 누락된 타입 선언, 오더와처 이벤트의 트랜잭션 해시를 포함하십시오. 메타마스크 비공개 키로 트랜잭션 로그인, 이상한 결과로 커버리지 보고서, 이거 네스루움 또는 C샵에서 제로엑스 자바스크립트 만들었고, 올렛 코넥트에 대한 지원 추가하고, 이런 것들. 그 ERC20 API 공격을 통한 경쟁 조건,
뭐 이거 해킹 같은 것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정해서 올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아직 이제 클로즈 안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클로즈 된 거, 이제 수정된 것들. 자, 수정한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CI 테스트 수정, 그 다음에 순서 이건 모르겠고, 오더 밸리데이터 이슈에 테스트 네트워크 정보 추가하고, 주문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고, 제이슨 스키마에서 슈퍼 플로드 아이디를 제거했고, 클라이언트 계약서에 고정된 트레저 게임 메시지. 이건 뭐지? 클릭하면 이제 파일, 무슨 파일을 고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들어갈게요. 이거 한글로 번역되면 보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은 뭐 영어로 봐야 돼요. 소스 코드가 한글로 번역이 돼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파일 두 개를 고쳤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GRX는 TS 형식이네요. TS? 이 TS가 뭐지? TS 랭귀지? TS가 타입스크립트라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타입스크립트. 그래서 제로엑스는 타입스크립트를 가지고 코딩을 한다 이거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코딩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코딩했다. 그 다음에 시그네처, 유틸리티, 서명 관련돼서 이제 했던 부분 고치고, 그래서 이제 고치는 게 상당히 잘 고치고 있다는 거죠. 믿음직스럽다. 트론. 다시 한번 봐서 이제 이게 이제 트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이 부분에 있는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봐야 돼요.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제로엑스 모노 리파지토리 뭐 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순위가 이 프로젝트를 고친 순위가 전체 마켓에서 2등이라는 거고, 상위로 올라가면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모노, 이게 이제 제로엑스 프로토콜이거든요. 프로토콜을 고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한을 향상시키는 걸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걸로 보면 안 돼.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게 그 전체 마켓에서 2등 했던 개발자들이 열심히 고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제로엑스 프로토콜, 이거 프로토콜을 고치고 있는 거고, 위키 부분, 프로토콜 위키도 지금 고치고 있고, 좀 미미하다. 이것도 미미하고, 미미하다. 그 다음에, 포크드 프롬, 툴, 매니징,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멀티플 패키지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 대한 툴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관리 툴이에요. 관리. 이거에 대해서 꽤 많이 고치고 있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고, 그 다음에 릴레이어 API를 좀 근근히 고치고 있다. 릴레이어. 그래서 업데이트된 게 17, 그러니까 17일 전에 고쳐졌고, 11일 전에 고쳤고, 그 다음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얘는 1시간 전에 고쳤고,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이고, 릴레이어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5일 전에 고쳤고, 데피니티 타입, 그 다음에 얘는 28일 전에 업데이트 됐고, 하여튼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도 자바스크립트를 고치고 있고, 이더리움 월렛을 고치고 있는 거고, 이건 줄라이 24일 고쳤고,
7. 뭐 이런 프로젝트를 다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지루엑스가. 그 다음, 그래서 제로엑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GRX를 구입하기 위해서 김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1% 미만이에요. 1% 미만. 이 제로엑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네. 제로엑스는 없어요. 없는데 대충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1% 언더로 다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빗썸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빗썸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펌핑이 된 거예요. 펌핑이.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51% 이런 건 된 건 빗썸에서 대시를 빗썸에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세계적으로 다 거래할 수 있는데 빗썸은 대시를 빗썸에서만 거래하도록 해서 펌핑 시킨 거예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보시면 다 전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1% 미만이요. 이러면 적당하다 싶으면 사도 된다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뭐 김치 프리미엄이 뭐 2%, 3%, 4%, 10%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사버리면 좀 10%, 2%, 4% 정도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김치 프리미엄도 한번 확인했고, 근데 코인을 사게 될 때 이제 이것도 보는 거죠. 코인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어디냐? 국내에서는 코빗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대요. 코빗에서. 그러면 이 말인즉슨 코빗에서 제로엑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코빗 들어가 보시면 저건 믿을 수 있나? 이게 제로엑스 없잖아. 제로엑스가 없는데? 믿을 게 못 되네, 이것도. 이게 믿을 게 못 되네. 코빗에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제가 죄송해요. 이건 BTC고, 여기에서는 제로엑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킵. 제로엑스는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킵 하면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을 살지 사게 됐다면 이제 김프를 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이건 보면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다 잡고 살지 안 살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제 결정이 됐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GRX, 제로엑스에 대해서 이 코인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거죠.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개념이 뭔지, 제로엑스가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자, 우선 제로엑스는 US,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점, 이게 나온 거 보면 제로엑스는 탈중앙화 거래소하고 연관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탈중앙화 거래소 이점은 해킹 위험이 낮다, 가격 조작이 어렵다, 내부 거래자 거래 어렵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이 내부자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빗썸에서 보면 제로엑스가 펌핑돼서 다른 데서는 그냥 1% 안에 이 김프만 끼웠는데 거기는 51%의 김프가 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펌핑 시키는 거죠. 자기들끼리 펌핑,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펌핑 시킨 후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어떤 거냐면 코인베이스에서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걸 이제 제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중앙화 거래소 이점과 중앙화의 차이점이 뭐냐? 우선 우리는 초보니까 저는 이제 A부터 Z까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매번 들을 때마다 좀 짜증 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친절하게. 자, 탈중앙화. 이걸 반대말은 중앙화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많은 노드들이, 컴퓨터들이 일정하게 그 중앙화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돼 있죠. 서버. 우리가 알게 뭐 네이버 서버 같은 것들 기사를 볼 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할 때 한 군데로 모이죠. 이게 중앙화라는 거죠. 탈중앙화라는 말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탈중앙화는 P2P가 되는 거죠. P2P. person to person.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촘촘하게 개인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에 통신이 되는 거죠. 이 A라는 애하고 이 B라는 애가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C하고도 통신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끼리, people끼리 이런 중앙화된 서버 없이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탈중앙화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앙화 됐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해킹 위험성. 맞죠? 해커는 네이버 서버를 해킹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해킹할 때 끝나는 거죠. 왜냐면 네이버 서버 안에 이 사람들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탈중앙화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해커가 어디를 해킹할 거예요? A를 해킹하면 A만 해킹 당한 거예요. B, C, D, E는 해킹을 안 당했어요. 그 말인즉슨 해커가 네이버 서버를 공격한 것처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A도 해킹하고 B도 해킹하고 C도 해킹하고 D도 해킹하고 E도 해킹해야 돼요. 5번을 해킹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화에서는 해킹하는 게 극히 힘들어요. 해커들이 해킹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조작이 어려워요. 가격 조작이. 자, 네이버가 자기들끼리 정책을 정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우두머리 없는 탈중앙화에서 얘들끼리 담합하기 위해서는 이 5명이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사장이 하라고 하면 그냥 가격 조작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부자 거래가 어렵다. 내부자 거래. 뭐 내부자가 뭐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막 펌핑 시키는 거죠. 펌핑.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펌핑이 막 시켜놔요.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내부자가. 그런 다음에 고점이 됐을 때 자기들은 팔고, 그 다음에 개미들은 물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아니면 또 이런 케이스죠. 제로엑스에 대한 아주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내부자들은 그 정보를 개미들보다 먼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리 가격이 다운됐을 때 코인을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펌핑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내부자 거래가 코인베이스에서 이거 코인을 팔고 살 수 있는 거래소예요. 코인베이스 가장 유명한 거래소. 여기서 내부자가 이런 내부자 거래를 하다가 지금 재판에서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산 안전.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중앙화된 서버에서는 모든 자산을 내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가 이걸 털면 내 돈이 그냥 한꺼번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P2P 경우에는
A의 자산은 A가 가지고 있어요. B의 자산은 B가 가지고 있고요. C의 자산은 C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산은 자기가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서버 집중, 그 중앙화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여기는 그 서버가 없고 어떤 네이버라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P2P로 연결돼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고 코인을 사고 팔고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너 이거 그 서비스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이런 탈중앙화된 곳에서는 명확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가 규제를 못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우리 한국에서 전번에 그 고점 찍었을 때 이건 좀 불법이다, 별로 안 좋은 거다, 이건 뭐 사행성을 조장한다,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래하면 그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 압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동작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잖아요. 막지는 못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로엑스는 DX 관련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프로토콜 제공. 제로엑스는 DX,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다. 제로엑스는 거래소하고 연관되어 있다. 거래소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만 제로엑스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다. 뭐냐? 거래소를 구축하기 위한 외부 회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 그리고 제로엑스는 이더리움에 국한적이다. 이더리움 안에서만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그 이더리움하고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만 거래할 수 있다. 뭐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지금 조금 설명하는 게 너무 자세해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이게 우리가 영어로 DX라고 부르죠. Decentralization Exchange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이걸 할 때 제로엑스의 그 포지션은 뭐냐면 프로토콜 단위다.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 자, 그러면 얘는 프로토콜이고, 그러면 이 DX를 런처하는 회사는 뭘 하느냐? 뭐 홈페이지 만들고, 맞죠? 홈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죠? 사고 판다. 이걸 입력받아서 프로토콜한테 넘기는 거죠. 팔 때도 이게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UI 같은 거, UI 쪽이라든가 거래를 사고 파는 이런 정보들 같은 걸 프로토콜에 넘겨주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에 거래를 사고 파는 이런 블록체인에 기입해야 되는 것은 제로엑스 프로토콜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제로엑스 프로토콜만 설치를 하면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간단하다. 그래서 제로엑스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 때 필요한 프로그램, 기타 등등을 도구들을 제공한다. 이게 제로엑스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상장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상장 예정 보시죠. 코인베이스는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아주 유명한 곳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보고 싶으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인은 BCT,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캐시, 이거 5종류예요. 그리고 추가 상장되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이 뭐가 있냐면 카르다노 에이다, 그 다음에 스텔라, 지캐시, 그 다음에 ERC20 토큰, 이더리움 토큰, BAT, 그 다음에 제로엑스. 이게 총 5개가 이번에 상장될 예정인 거죠. 코인베이스. 자, 코인베이스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코인베이스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코인베이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베이스, 그럼 코인베이스 들어가시고 코인베이스 들어가고 왜 안 들어가지? 자, 코인베이스 들어가면 샌프란시스코죠. 2012년도에 상당히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자 플러스 그 운영 요원이 671명이에요. 코인베이스가 왜 유명한지 아시겠죠?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고, 한번 보시면 알고, 위치고,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 매트릭 해서 뭐 남자 여자 뭐 구분도 나오고, 화이트 아시안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백인 아시아계가 그다음 맞고, 히스파닉,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오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 관련된 사람들, 개발자가 거의 50% 가깝잖아요. 50%. 이게 거래소이면서 이 코인베이스 가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항상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만약 위험한 코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코인베이스 이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걸 이제 관리하는 팀이 코인베이스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운영 성장하고 있고, 뭐 이 정도 보면 되고, 그다음 코인베이스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코인베이스닷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여기를 업데이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인베이스 홈페이지를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자, 코인베이스 들어왔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덕트 뭐 이런 게 있고, 자, 거래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 정도. 이거 한번 클릭해 보면 심오하게 만들어져 있죠. 네. 저도 코인베이스에서 계좌를 뚫어놨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캐시가 새로 붙었는데 그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프로덕트. 뭐 이 정도죠. 예, 이 정도. 자, 그래서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사면 비교적 안전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엑스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발행량이 10억 개고 타일중앙 거래소를 만드는데 프로토콜 기반 프로토콜을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제로엑스 프로토콜 제공하죠. 프로토콜을. 자,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개념, 이건 이제 개발자 마인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좀 중요한,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데, 이게 프로토콜, 이게 보면 릴레이어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죠. 릴레이어 네트워크. 그래서 오프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프체인. 자, 그럼 오프체인이 뭐냐, 이걸 알고 싶다면 이거죠. 간단하게 오프체인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보시면 제가 초보자니까 기존 했던 것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겹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넘기고 해서 제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사이드 체인과 오프 체인 있죠. 사이드 체인, 오프 체인이죠. 차이점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하죠. 사이드 체인, 오프 체인.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페어런트 체인하고 띄워서 체인하고 차일드 체인, 이렇게 총 3개가 있죠. 이 2개는 한 명이 같이 쓰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차일드 체인 한 번만 좀 검색할게요. 차일드 어떤 코인에서 쓰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차일드, 여기서 차일드 체인 있죠. 코인 블루, 여기서 차일드 이 안에 있고, 여기서 차일드, 예, 아더구나. 아더에서 쓰는 거구나. 차일드 체인하고 페어런트 체인은 아더에서 쓴다. 아더 코인, 아더에서 쓴다. 이게 있죠. 오프체인은 방금 우리가 하는 건,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적어놔야 돼. 생각날 때 이게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요약이 되지. 항상 사람은 뭐 할 때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약이 안 돼 있으면 항상 그 말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정말 지겨울 수도 있어요. 얘 진짜 시간 때운다 뭐. 근데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하나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든 이렇게 이제 제로엑스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사이드 체인. 설명을 드리죠. 이 3개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야죠. 이게 길게 할 수는 없고. 자, 체인 보면 이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원래 블록체인 있죠. 블록체인. 우리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블록체인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파일, 뭐 A.BC라고 하면 이런 파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이 파일에 이렇게 블록들이 쪼개져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블록체인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블록체인에서 바로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래를 한다. 내가 누구한테 이체를 한다. 이체를 한다. 이체를 했는데 내가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취소. 그러면 이체할 때 한번 블록체인에 써지고, 취소할 때 블록체인에 한번 써지면 2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다른 체인이 있다면 거기서 이체하고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취소까지 되면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에. 그럴 용도로 쓰는 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게 이거인 거예요. 블록체인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면 사이드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프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체인, 페어런트 체인하고
체인하고 차일드 체인.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사이드 체인은 블록체인하고 똑같은 구조가 하나 더 복사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은행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자기들끼리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다가 다 끝나면 하루 4시에 퇴근될 때 마감을 하면 마감된 내용만 여기에 반영하는 거죠. 그럼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이게 사이드 체인이고, 오프 체인은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체인을. 그래서 그 체인에서 이제 주고받고 작업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작업을 반영하는 거죠. 사이드 체인은 블록체인과 똑같은 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오프 체인은 어떤 작업을 할 건데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오프 체인은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거 사이드 체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컴퓨터 성능이 아주 높아야 되는 거죠. 컴퓨터 성능이. 맞죠? 그래서 최소한 윈도우 또는 리눅스 같은 이런 운영체제에서 사이드 체인 같은 걸 작업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오프체인 같은 경우는 사이드 체인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디에서 적합하다? 스마트폰에서 적합한 기술이죠. 맞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하고 차일드는 이런 거예요. 블록체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페어런트 블록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블록체인이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어런트한테 공통 기능은 페어런트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통 기능도. 그리고 차일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뭐 유통 관련된 뒤에, 얘는 뭐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뒤에. 이렇게 어떤 각각, 그러니까 아더의 개념 뭐냐면 회사들한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회사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아더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체인을 이제 차일드 체인에서 이렇게 회사마다 이게 차일드 체인을 여러 개 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어런트에서는 유통하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만약 네트워크에 그 브로드캐스트 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런 기능들, 네트워크 기능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블록체인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들, 이런 프로토콜 단은 페어런트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유통은 이제 유통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페어런트 차일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뭐야, 잘못했나? 젠장, 뭘 잘못 썼는데? 뭐지? 컨트롤 Z. 응? 컨트롤 Z 했어요. 제가 모르게 이게 다른 데로 무브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체인 아시겠죠? 오프체인. 비교적 그 용량을 적게 쓰는 거죠. 이게 뭐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고 윈도우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보다 오프 체인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필요한 애들만 가지고 구성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사이드 체인보다는 오프 체인이. 그러니까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 안 돼. 그러니까 거래 정보 실시간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래소잖아요. 거래소니까 지금 현재 그 코인이 그 거래될 때 그거잖아요. 그 실시간 반영되잖아요. 가격이 초마다 변하는데, 얘가 뭐 1분에 한 번씩 가격이 바뀐다든가 뭐 이러면 상당히 거래소로서 매력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블록체인에다가 이런 거죠. 거래가 만약 블록체인에 만약 지금은 10원이야.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쓰고 일주일 후에 15원으로 바뀌었어. 그 블록체인 쓰고 이러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오프체인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획자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일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이제 오프체인을 쓴다는 거죠. 아주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 수수료 절감 효과. 아시죠? 이더리움에서 어떤 거래가 실행될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돼요. 내가 이체를 했는데, 이체한 걸 취소하고 싶어. 취소할 때도 수수료를 이더리움에서는 내야 돼요. 제로엑스가 이더리움 기반 덱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더리움에서만 작동되지 EOS, 아더 여기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잠시만요. 그래서 오프체인에서 놀고 있다가 최종 거래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니까 블록체인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장점이 있죠. 이더리움 안 그래도 속도 느린데 오프체인 쓰지 않으면 아시겠죠? 얼마나 속도가 느려질지. 그래서 수수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릴레이어라는 게 있죠. 제로엑스에서 릴레이어, 전송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애들. 얘들은 이제 오프체인 네트워크를 호스팅, 관리하는 애들이죠. 거래 연결 및 한질 역할. 이런 거죠. 뭐냐면, 릴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제로엑스의 릴레이어 개념. 제로엑스의 릴레이어 개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제로엑스에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기술인 거죠. 제로엑스의 릴레이어.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덱스라는 게 알죠? 탈중앙화 거래소 있죠? 코인베이스, 코빗, 빗썸과 같은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애들은 코빗, 빗썸, 업비트, 코인오는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중앙화된 거래. 그래서 해킹 당하면 우리 돈이 싹 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탈중앙화예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개인끼리 이렇게 막 피어 투 피어끼리 막 거래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릴레이어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덱스 간의 연결을. 어떤 거냐면 그 빗썸 같이 1조, 2조 옛날에 잘 나갔을 때 1조 하루 거래량이 1조인데 DX에는 P2P니까 개인 간의 거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BTC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고작 1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데도 BTC가 100개 정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BTC를 100개를 만약 1000개를 나는 사고 싶어. 그러면 하나의 그 거래소에서는 10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래를 못해요. 그래서 거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릴레이어라는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 취합을 해서 그럼 얘는 이제 BTC가 200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릴레이가 다른 덱스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 BTC 1000개를 사고 팔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걸 담당하는 거죠. 릴레이어가. 얘들이 없으면 이 분산화된 그 거래소를 연결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유동성. 그래서 1000개든 10,000개든 판매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이게 릴레이어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거래 연결 및 환전 역할.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 큰 금액을. 그래서 수고를 받아요. 그걸 이제 GRX로 받는 거죠. 릴레이어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릴레이어가. 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RX의 기능, GRX 토큰의 기능은 뭐냐면 수수료예요. 릴레이어에게 주는 수수료, 거버넌스,
릴레이 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기능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제로엑스 그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태계 거버넌스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GRX를 가지고 있는 홀더 양에 따라서 투표권이 생기는, 그리고 커다란 문제에 대한 조정 같은 것들, 이런 걸 할 때 GRX를 소유하고 있는, 그때 이제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덱스 간의 오토믹 수합, 이런 기능이 그 제로엑스 프로토콜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왜 이 프로토콜을 다른 회사에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는 이유가 릴레이어 네트워크, 오프체인 같은 거, 덱스 간의 오토믹 수합 같은 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면, 제로엑스를 구입하면 이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주 유용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덱스 간에 연결해 주는데, 그걸 공동의 풀이라고 해서 쉐어드,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거래량을 향상시키고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유동성, 거래도 활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가능했던 숫자들도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주입하는 거죠. 자, 이것도 발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웨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ERC20 토큰이에요. 근데 이 토큰이 지금 거래소에 코인마켓캡에 있느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코인마켓캡에 이게 있느냐. 있네요. 근데 얘는 277달러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하면, GRX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GRX는 700원이에요. 0.7달러예요. 0.7달러. 700원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발음을 못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없네? 발음도 없네. 어쨌든 넘어가죠. 어쩔 수 없으니까. 노력했는데 모르니까. 얘는 얼마예요? 270불. 270불. 얘는 GRX는 0.7인데 얘는 270불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니까. 웹사이트는 어디지? 얘가 이게 뭐냐면 ERC20 토큰이고, 이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이도와 동일한 가치. 이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277 맞죠? 277. 다음 이더리움 얼마요? (277) 맞죠? 277.66, 270.15. 이게 조금 편차는 이더하고 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이더하고 같은 가격. 이더하고 같은 가격이라고요.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로엑스는 두 가지 토큰이 있다. 뭐다? GRX하고 WTH.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미치겠네. 하여튼 이거 두 개가 있다. 근데 이건 이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가치. 가격이 똑같다. 맞죠? 277달러. 얘가 하는 게 뭐냐면 한전이다. 한전하는 역할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더 이체 후 이더를 이체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를 이체해서 제로엑스 프로토콜에서는 그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 바꾼 거예요. 위스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죠? 이더를 이체해 받아서 그 그냥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더와 같은 동일한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걸 이체 후 이더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환전이 된다는 거죠. 환전이.
그리고 제가 조사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에 대한 조사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조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거지. 이거에 대한 게 좀 아쉽네요. 제가 아쉬워요. 네. 자, 보면 제로엑스 기반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들. 그게 뭐가 있냐면 메이커가 있어요. 이게 시총 32예요. 아까 제로엑스 프로토콜은 25이죠. 얘는 메이커가 32예요. 그 다음에 어거가 39위. 그 다음에 블락넷이 152, 아라곤이 159위, 디스트릭트 제로엑스가 274위. 이렇게 지금 제로엑스 프로토콜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거래소들이. 거기다가 상위권에 위치한, 100위권에 위치한, 50위권에 위치한 두 군데서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토큰을. 그래서 왜 이게 코인베이스에 상장됐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제로엑스. 실제로 쓰고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한 것들을 한번 보시죠. 어떤 걸 보려고 하면 코인 분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코인 분류를. 제가 코인 분류를 한번 볼게요. 테마별 분류를 보고 싶은 거예요. 테마별 분류를. 그래서 탈중앙 거래소가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제로엑스가 있어요. 제로엑스가. 그 다음에 메이커하고 어거가 제로엑스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엑스 프로토콜을 쓰는 탈중앙 거래소 그 토큰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제로엑스 쓰는 메이커는 대출이에요. 대출. 그 다음에 어거는 예측 관련, 예측.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축구하는데 누가 한국이 이길 것인지 미국이 이길 것인지 아니 일본이 이길 것인지 이게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거는 거. 이게 어거예요. 어거. 이게 탈중앙 거래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로엑스 프로토콜이 이 거래소를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거래소를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그대로 접목시켜서 메이커는 대출,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 위에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어거는 예측이라는 것을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그래서 메이커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한번 해보죠. 메이커. 제로엑스 기반에서 위에 제로엑스 프로토콜 쓰고 있는 메이커 기능. 시총 32입니다. 이더 기반 대출이 뒤에 배요. 이더 기반이에요. 이더 기반. 지금 말한 것은 이더리움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 특징은 이제 탈중앙 거래소의 특징은 뭐 미들면 뭐 그런 거 거래하면서 뭐 거래소 받는 거 미들맨들 없고 가장 낮은 이율로 대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듀얼 코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듀얼 코인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메이커는 MKR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라는 토큰을 또 쓰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다이는 뭐냐면 테더하고 똑같아요. 테더하고 똑같은 거예요. 테더가 뭐냐요? US 달러하고 1대1로 동기화시킨 거죠. 동기화. 얘도 테더하고 똑같이 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출해 줄 때 이 다이 코인을 대출해 주는 거죠. 메이커는 메이커 플랫폼 관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CDP에서 담보대출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할 때 담보받고 뭐 할 때 뭐 다이 제공, 담보받을 때는 다이 제공하고, 담보받고 다이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뭐다? 다이는 US 달러 1달러하고 동기가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싱크가 돼 있다. 1대1로.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다이코인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코인이 하나가 1달러하고 매칭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1달러가 아니라 등락을 조금씩 하는데 거의 스테이블하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PETH가 있는데 여기는 코인들을 많이 써요. 3개가 있어요. PETH는 코인은 아닌데 어떤 역할이냐면 이 담보할 때 있잖아요. 담보를 받잖아요.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 담보가 이더예요. 이더를 받고 다이를 제공한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더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보로 이더를 준대요. 그러면 이더를 받고 다이를 제공해 주죠. 근데 다이는 US 달러로 1대1로 매칭돼요. 근데 이더 가격은 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PETH가 뭐냐면 해지 역할을 해줘. 이더를 이걸로 PETH로 풀드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로. 그러면 해지 역할이 돼서 이더의 값이 올라가든 이더의 값이 떨어지든 다이의 값은 내가 빌려준 값은 정확하게 받는 거죠. 정확하게. 해지 역할로 만든 게 PETH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죠. 유틸리티 기능.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용된 MKR 토큰을 소각해요. 자, MKR 한번 찾아볼까요? MKR. 코인마켓캡에서. 지루하시죠? 이렇게 상세하게 하니까 초보자를 위해서 440달러 50만원 아시겠어요? 50만원 메이커 코인이 50만원 메이커 코인이 50만원. 그 이유는 뭐다? 공급된 게 100만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10억 개 했는데 얘는 100만 개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50만원 가까이 메이커가. 그러면 다이는 얼마다? 다이도 있잖아요. 다이도 보는 거죠. 다이도 이 코인도 있으니까. 이거 대출해줄 때 이 코인으로 대출하잖아. 이건 US 달러 1달러하고 거의 동기화 시켜놨다. 물론 등락폰이 있어요. US 달러에 1달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그 유동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건 내부적으로 쓰는 거죠. 내부적으로. 뭐야? 이거 PETH. 자, 그 전에 다이 보면 공급량은 있어요.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달러, 5천만 달러가 마켓에서 5천만 달러예요. 다이가 1달러하고 그 매치되니까 5천만 달러인데, 근데 토탈 공급량이 안정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게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이걸 또 보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담보를 사람들한테 받잖아요. 그럼 그 담보는 이더로 받고 이더를 받는 순간 이걸 PETH로 바꿔요. 해지를 위해서. 왜냐면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을 다시 담보 제공자한테 돌려주는 거고, 이더가 떨어지면 다시 담보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티 기능이 있고 사용된 MKR 토큰은 소각돼요. 100만 개밖에 없는데 소각까지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소각돼요.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지금 50만원까지 오른 거예요. 메이커라는 이게 계속 하니까. 근데 거버넌스 의사결정 기능이 있는데 MKR 홀더들한테는 투표권이 있죠. 홀더들. 그 다음 자본 재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꼼수라는 거죠. 리캐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100만 개가 있는데 이게 담보 제공하면서 소각되다 보면 언젠가는 제로로 간다. 그래서 자본 재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결정 기능에서 우리 MKR을 더 발행하자면
신규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MKR은 언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가격 변동이 된다는 거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코인의 역할은, 메이커에서 다이코인의 역할은 지불 담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를 주는 거죠. 사람한테 이도로 담보를 받고, 그리고 다이코인으로 돈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1달러하고 매칭돼 있으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한테. 그 다이는 스테이블 안정된 가격이에요. 1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테다오 공통점은 달러에 1대1 매칭되고 담보 보증 자산이고 채굴은 안 돼요. 그래서 다이 발행량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다이 발행량. 다이를 보면 아 맞다, 이게 그게 없죠. 공급량, 토탈 공급량이 없다고 했죠.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제로엑스 프로토콜 쓰는 랭킹 39위 어거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거는 뭐죠? 예측 시스템이죠.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측하면서 돈 내게 하는 거죠. 돈 내기. 지금 맞히는 사람이 가져가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어거죠. 어거. 예측 시장에서 요구되는 예측 시장을 위한 분산화된 오픈소스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프로토콜은 제로엑스를 쓰는 거죠. 예측 시장에서 요구되는 행동들이 뭐냐면 내기, 수락, 이벤트 결과 판단, 결과에 따른 판돈 지급. 로또죠, 로또. 응? 로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 분산화를 시키는가? 이런 것들. 예측 시장, 예측을 왜 중앙화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탈중앙화 시키는 거지? 예측 시장에서 왜 이걸 탈중앙화 시키는 거지? 속도도 느리고 막 그런데 중앙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중앙의 문제점. 예측 시장에서 중앙화 됐을 때, 그럼 중앙화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가? 정직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모든 참여자가 믿을 수 있는 심판이 존재하는가? 이 불신이 있다는 거죠. 불신이. 그 다음에 기회는 도둑을 만든다. 이 말은 즉슨 중앙화 시켜버리면 예측시장, 그래서 내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중앙화 시켜버리면 이 중앙화된 놈들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속이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탈중앙화를 시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화 대신 탈중앙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화의 문제점이 서비스 패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시장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서 사이트가 패스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측시장 관련된 사이트가 있었는데 인트레이드하고 트레이드 스팟 사이트가 정부에 의해서 패스됐어요. 근데 탈중앙으로 이런 걸 하면 폐쇄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람들은 예측시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어그가. 예.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중에서 제로엑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로엑스 프로토콜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핵심이 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지금 제로엑스 프로토콜 위에 구축되어 있는 메이커, 어거라는 32, 시중 32, 시중 39위에 그런 탈중앙화, 메이커는 뭐야? 대출이고, 어거는 예측시장이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이 위에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토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로엑스는 코인베이스에 곧 상장될 예정인 코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 물론 듣지 않고 스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